너 부모님은 계시니? 엄마 없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영화 모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더는 200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서 그의 장편 4번째 영화입니다. 김혜자, 원빈, 진구 이런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었죠. 먼저 제가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대강의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필요한 만큼 먼저 소개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갈대밭에 마더가,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 그냥 어떤 데서 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마더가, 저는 계속 마더라고 부를 계획입니다. 마더가 쓸쓸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뒤를 슬쩍 돌아보더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춤추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춤 가운데서 인상적인 대목은 좀 쓴웃음 비슷한 것을 지으면서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김혜자 씨의 마더의 춤추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투톱입니다. 마더 역할을 하는 김혜자 씨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도준 역할을 하는 원빈 씨, 이 두 사람이 주연입니다. 마더는 작은 읍내에서 한 조그만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냥 위탁해서 맡아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도준이 있는데, 이 도준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모자란다 그럴까, 이게 참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애매합니다.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발달 장애가 있는, 지적인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아닌 것 같은 장면들이 나와서 이 관객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죠. 이 마더는 자기 아들 도준이 크고 작은 사고를 칠 때마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뒷수습하러 다니기에 바쁜 그런 사람입니다. 20대 후반인 도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 혹은 지적장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준에게는 진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진구 씨가 이 진태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진태는 이 동네 백수입니다. 백수 건달 같은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이 사기를 쳐가지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뭐 이런 사기를 쳐서 푼돈을 벌고 사는 그냥 백수입니다. 동네 양아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살해된 시체로 이 옥상에 이렇게 뭐 빨래가 걸려 있듯이 그렇게 널려 있는 그런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사체 부근에서 도준의 이름이 적힌 골프공이 발견됩니다. 맨 첫 장면이 이제 골프장 가가지고 또 이 두 사람이, 도준과 진태가 돈을 뜯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골프공을 많이 줬죠. 연못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근데 그 도준이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데 그 골프공이 발견된 겁니다. 도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골프공이 발견되니까 당연히 경찰은 그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깜짝 놀란 마더는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실력이 있다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변호사도 이건 뭐 어떻게 진범임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형량만 조절하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진범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게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형량만 조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더가 이제 자기가
직접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더가 진태를 범인으로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날 도주는 진태를 만난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골프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태밖에 없으니까, 골프장에 같이 갔던 사람은 진태밖에 없으니까 마더는 처음에는 진태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더는 이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진태의 집에 가가지고 뭔가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진태와 또 어떤 그 여자애가 들어오더니 막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도 나오고요. 어쨌든 마더는 진태네 집에서 무슨 붉은 자국이 있는 골프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게 핏자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진태가 진범이라는 증거다 생각하고 그걸 훔쳐가지고 나오죠. 근데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게 핏자국이 아니라 립스틱 자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태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마더가 진태한테 돈을 뜯깁니다. 어떻게 나를 범인으로 보고 나를 범인으로 몰 수 있냐고 생각하면서 막 돈을 뜯어냅니다. 이렇게 진태하고 마더의 관계도 조금 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 진태는 뭐 마더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좀 이상하고 어쨌든 계속 돈을 뜯어내는데 또 마더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줍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돈을 주고요. 그렇지만 또 진태가 마더를 도와서 그 도준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는데 또 한 역할을 하죠. 물론 진태가 도준이 범인이긴 하지만 말이죠. 결국 마더는 진태와 더불어 도준이 진범이 아니고 다른 진짜 범인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면회를 가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충고하자. 아무도 믿지 말라고 충고하고 또 뭐든 기억나는 게 있으면은 자기한테 말하라고. 이게 자꾸 도준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이 일의 지점에 대해서 지점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마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태가 갑자기 마더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사실 마더는 도준이 5살 때 이 두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둘이 그냥 동반자살하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바카스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질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날 죽이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해놔가지고 얘기하니까 마더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더가 도준한테 이제 그 면회를 하니까 서로 접촉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없애야 된다고, 침을 맞아야 된다고, 그 기억을 없애는 침을 놔주겠다고 막 또 야단을 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도준이 정말 소름 끼치는 대사를 또 하나 치죠. 이번엔 침으로 날 죽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마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죠. 자기는 도준이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과 5살 때 일이었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적 장애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설명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기억해냈죠. 그 다음에 이번엔 침으로 날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더가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자기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은 그 사건, 자기가 5살 때, 도준이 5살 때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도준이 엄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여 년 동안 도준이 마더에 대해서 갖고 있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희한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준이 마더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말한 그대로 믿고 뭐 예를 들어 널 놀리거나 바보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덤벼라 이런 얘기 다 그냥 말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회도 오지 말라 그러고 마더에 대한 태도가 아주 냉랭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도준이 지적인 장애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인지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를 정도로 또 이도 저도 아니면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해 볼 정도로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마더는 이제 진태와 함께 죽은 여학생 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인데 이 주변을 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아정이 치매에 걸려 있는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소녀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아정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고등학생 여학생이 말이죠.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돈 대신 쌀을 받고 몸을 팔았기 때문에 쌀떡녀라는 참 그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알아낸 내용은 뭐냐면은 아정이 자기 휴대폰에 자기랑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휴대폰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됐죠. 아마 마더 생각에는 범인은 그 휴대폰의 존재를 알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정을 죽였을 거다 이렇게 상상했던 거죠.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 휴대폰이 쌀떡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치매 할머니가 쌀떡에서 그 휴대폰을 꺼내는 장면도 참 굉장히 상징적이고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확보해서 보니까 정말 남자들 사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렇게 범인을 찾아가던 중에 도준이 하나를 또 기억해냅니다. 근데 그 아정이 있던 자리에 어떤 중년의 혹은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걸 생각하고 기억해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고물상 주인이었어요. 사진에도 나오죠. 아정이 찍었던 사진에도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고물상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고 그 마더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그 할아버지가 도준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제 스패너를 꺼내가지고 눈에 띄는 스패너를 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아주 잔인하게 처참하게 때려서 죽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자기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도준이 아정을 죽이는 광경을 어디 그늘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정이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도준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아정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경은 뭐냐면 마더가 계속 자기 아들 도준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널 욕하거나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 있으면 가만히 두지 말으라고, 댐비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대로 한 겁니다. 아정이 바보라고 부르니까, 자기를 바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 전에 사실은 이 할아버지를 떠보려고 마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풀어줄 거라고, 이제 도준이 곧 풀려나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진범이 도준인데 알고 내가 신고해야지. 그러고 전화로 가다가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다가 이제 스패너로 얻어맞아서 죽는 거죠. 마더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고물상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고물상은 다 전소되고 말죠. 근데 그러던 중에 또 형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진범이 잡혔다고. 진범이 누구냐 했더니 지적장애자,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종팔이라는 친구가 진범이라는 거예요. 그의 옷에서 아정의 묻은 코피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를 진범으로 체포해 가둡니다. 그러니까 마더가 그 종팔을 면회를 가죠. 면회를 가가지고 마더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무죄한 종팔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그냥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종팔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면회한 마더가 종팔을 보니까 이건 뭐 자기 아들 이상으로 장애가 심한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흐느끼면서 너 부모님은 계시니 엄마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사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이 영화에는 몇 군데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너 부모 없니? 너는 부모님이 안 계셔? 엄마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없어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정말 그 귀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도주는 석방되죠. 이제 소위 말해서 진범이 잡혔으니까 진태가 마중 나온 진태의 차를 타고 고물상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의 침통을 발견해요. 그건 누가 봐도 자기 엄마의 침통이에요. 침통을 발견하고 그냥 주워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마더가 이 일이 다 정리됐죠. 진범이라고 종파를 잡아갖고 자기 아들은 지금 석방돼서 나왔으니까요. 마을 어른들과 함께 관광 여행을 가려고 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합실에서 혜자에게 도준이 침통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없이 이런 걸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요. 소름이 쫙 끼치는 대목이죠. 아주 묘한 표정을 짓고 원미 씨가 잘생긴 사람 연기 못한다는 말 이게 이 사람을 보면 아니라는 게 생각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여러분 보신 분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안 보신 분은 꼭 그 대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묘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싹 핀잔을 줍니다. 이런 걸 어디 흘리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마더는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복도 가운데 통로에 나와서 춤추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침통을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다리를 침을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각하게 하는 침자리라는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침자리라고 그 침자리에 침을 넣은 다음에 그 춤추는 무리에 섞여서 같이 춤을 춥니다. 나중에 그 장면이 뭐 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영화 최고의 라스트 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제 마더가 보이다가 점점 이 작은 군중이지만 춤추는 군중 사이에서 마더가 누구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의 대강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5년 동안 기획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 기획이라는 게 어떤 거는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오리지널 스크립트잖아요. 어떤 소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지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러더라 진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5년 동안 이거를 준비를 했다 그래요. 연극이 아마 원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기획을 하면서 이 마더 역할을 맡을 사람은 김혜자 씨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김혜자 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구상을 했다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혜자 씨가 이게 맡기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역할이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 김혜자 씨가 아직까지 쌓아온 연기자로서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이미지이니까 만약에 김혜자 씨가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만약 거절하면 영화는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대요. 어떤 대역을 다른 대체 배우를 생각하지 않고 김혜자 씨가 안 하면 이 영화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김혜자 씨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영화가 성사된 거죠. 왜냐하면 김혜자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소위 국민 엄마 아니에요. 이 국민자 붙이는 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죄다 국민이야? 국민 아들, 국민 여동생, 국민 엄마, 국민 아버지, 국민 할아버지. 국민한테 다 동의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많은 국민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제일 그럴듯한 거 고르라 그러면 아마 김혜자 씨를 국민 엄마라고 부르는 걸 겁니다. 국민 아버지, 국민 여동생은 말도 안 되고 국민 배우 이런 다 말도 안 되고 국민 엄마의 이미지에 제일 맞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모성만을 보여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모성이 얼마나 뒤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망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걸 연기해야 되잖아요. 보는 관객들은 순전히 가증스럽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 엄마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게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성의 상징인 국민 엄마와 그 뒤틀린 모성을 표현하는 가증스러운 인물을 동시에 한 사람이 연기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은 김혜자 씨밖에 없다고 본 감독은 판단한 거고, 저는 본 감독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떤 그 김혜자 씨의 연기에서 그걸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마더는 아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소유욕, 놔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 그 다음에 뭐 이거 적당한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흔히 엄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또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뒤틀린 모성을 이 마더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잘 표현했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치게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과연 생각했던 것이 이것뿐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싶지 않았을까, 혹은 그 의식적으로든지 간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간에 잠재의식적으로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것을 좀 표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 모자 관계라는 거, 모성이 아니라, 모성을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 건가. 흔히 그 전통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자 관계, 정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이상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그 기억과 망각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마더가 아들한테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또 아들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죠. 기억하면 안 되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 이런 기억과 망각 사이의 상관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좀 더 시각을 넓혀보면은, 개인과 어떤 이 영화에서는 조그만 읍내죠. 마을이죠. 마을. 거기 사는 사람들, 마을 사람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준과 그 다음에 또 살해당한 아정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들, 사람들, 그 공동체라고 불러도 좋고 어떤 사회라고 불러도 좋은 작은 사회죠. 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한 질문도 이 영화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장면에 혼자 춤을 추는 장면, 마지막에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그냥 때로 춤을 추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감독에게도 많이 물어봤고 감독도 이래저래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를 리뷰한 사람들은, 읽고 뭐라도 끄적인 사람들은, 글을 남긴 사람들은 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다 감독이 한 얘기와 자기의 느낌과 감상을 덧붙여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은 갈대밭에서 마더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 잘 보면은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시각에 대한 그런 게 좀 둔감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 질문거리를 주고 있다는 것은 집중하게 만드는, 관객으로 하여금 딱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면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근데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는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그 영화를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뭘 얼마나 많이 짐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짐작이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왜 이랬지? 본 감독이 왜 이렇게 찍었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에 엔딩 장면은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엔딩 장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이다. 제가 감히 영화나 드라마를 그래도 상당히 봤다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면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근데 항상 마무리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서둘러서 끝낸다는 느낌이 들고, 또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드라마나 영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 장면은요, 이거 저도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려 그러지? 이 종팔이 범인으로 잡혔을 때 그러고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그게 그러면 본 감독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 감독 영화가 그렇게 끝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침 놓는 장면과 막 춤추는 장면을 보고서 야,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마무리 장면이다, 엔딩 장면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버스에서 춤추는 장면을 3일 동안 찍었다 그래요. 우와. 제가 영화를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던 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3일 동안 그걸 찍었다 그래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빛의 강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생각해서 촬영 감독과 엄청 긴 상의를 했고 또 3일 동안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하니까 공들인 만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게 된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첫 장면에서는 어떤 그런 질문만 가지고 있었지 뭔가를 암시하는지는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런 세 장면을 뽑을 겁니다. 처음에 도준이 마더를 면회하다가 이제 5살 때 자살하려고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는 장면이죠. 날 죽이려고 했잖아. 엄마가 나 죽이려고 라고 얘기하는 했던 그 거. 장면. 그 다음에 침 나서 날 죽이려고, 이번에는 침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정말 소름 이번엔 끼치는 침 나서 장면이죠. 죽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준이 석방된 다음에 신태 일행과 함께 불탄 고물상에 가가지고 침통을 발견해서 그 발견한 침통을 마더에게 대합실에서 주면서 정신없이 이런 걸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 장면. 거기도 역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파를 면회하면서 넌 엄마도 없니? 라고 막 그냥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건 일단 안타까운 거예요. 마더는 그야말로 대사처럼 종팔에게 자기처럼 미친 듯이 자기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마더가 없는 거예요. 종팔에게는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아들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유사점이 많은 종팔이 결국 자기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근데 안타깝기만 해서는 또 안 되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 종팔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이 지금 꼼짝없이 살인죄를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점과 안타까운 그런 양면을 동시에 또 표현하는 그런 아주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문을 가지고 또 감독이 인터뷰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거는 대답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있더군요. 첫째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도준이 지적인 장애자인가 발달 장애자인가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뭐나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짓는 표정과 그 다음에 그가 날린 대사들은 이거 멀쩡한 놈 아니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적 장애의 여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평론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거는 이 도준이 마더에 대해서 자기를 5살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한 기나긴 복수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준이 의식적으로 그걸 복수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영화 처음에는 복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복수라는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이게 기나긴 복수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우뚝은요. 뭐라고
또 아니라고 대답도 안 했고 그렇다고 대답도 안 하고 좀 웃더라고요. 원래 이제 작품이라는 것은 뭐 어떤 작품도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그다음에 이런 영화나 같은 종합예술이 작가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관객이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관객이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또 그 관객의 그런 말을 듣고 독자나 관객이 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느꼈다고 이렇게 봤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감독이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에게 없었던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조금 황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복수를 20여 년 동안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니면 어떤 그 성 문제, 섹스에 관한 문제, 특히 장애자의 섹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엄마와 계속 자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엄마와 잔다고 얘기도 하고, 엄마와 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묘한 표정들, 이런 것들은 역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한약을 들고 도준을 따라가다가 도준이 벽에다가 소변 보는 장면에서 마더가 자기 아들의 그 성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상당한 긴 시간 동안 쳐다보는 그런 광경도 있어요. 이게 뭔가가 그런 면을 강조하려는, 그러면은 좀 보여주려는, 적어도 강조까지는 아닌데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많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장애자의 성입니다. 장애자의 성 문제, 성 이슈. 이거를 정면으로 다룬 그런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죠. 문소리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 그 영화도 뭐 그건 아주 그런 게 커다란 주제인 영화고, 이 영화는 사실 이게 큰 주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도준이 뭐 여자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도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런 장애자도 과연 그 성적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사와 몸짓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질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요. 이 마더와 그 다음에 도준에 대해서 조금 따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그런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일단 마더에 대해서 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물론 모성은 숭고하다. 그러나 숭고에는 이면이 있다. 아름다운 바위도 뒤집어 들추면 축축한 흙에 처박힌 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숭고를 살짝 뒤집으면 순식간에 어둠과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 모자 관계는 가정 내에서 형성되는 네 벌의 관계, 즉 모자, 부녀, 모녀, 부자, 이 네 벌의 관계 가운데 특별하다. 모자 관계는 아들의 몸 전체가 엄마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자 관계는 아들의 몸 전체가 엄마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제 생각에는 본 감독이 설마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딸은 엄마의 몸속에 없었나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얘기한 내용들, 모성이라는 것도 참 그렇게 숭고한 것도 뒤집으면 어둡고 축축한 면이 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성은 숭고하다, 숭고한 모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어두운 면. 사실은 이게 제가 너무 나가서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엄마들은 다 그런 걸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확 그냥 그 바위가 뒤집어져서 그 어두운 축축한 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엄마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엄마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그거는 전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엄마가 아니더라도 자기 성격에 어떤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특히 엄마는 소위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에 따라서 motherhood라고 하는, 모성이라고 하는 숭고한 껍데기를 쓰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외피를 가지고 있고, 사회가 그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눌러야 되는 거죠. 자꾸 누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인격 안에서 하나의 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가 드러내는데 좀 꺼리낌이 덜한데, 엄마의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를 지나쳐서 강요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본 감독은 이 장애자를 아들로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마더는 자기 아들 도준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독립시키지 못해. 계속 자기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기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코 이 도준은 가만히 있으면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모성이라고 하는 숭고한 이름이 더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봐서도,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속으로도, 의식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잠재의식 안에서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듭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사건, 잠재의식 안에서, 잠재의식으로 계획됐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충동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준은 정말 아까 질문했듯이 지적 장애인인지 발달 장애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정도로 참 묘한, 애매모호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조금 긍휼심을 자아낼 정도로 조금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몇 가지 장면에서 정말 칼로, 아주 빗으로 꽂는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표정과 대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이게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저는 물론 개인과 사회가 다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표현 적다 콜라보가 돼 가지고 도준이라는 인격체가 만들어졌겠지만,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든 측면도 많이 있다. 쟤는 장애자니까, 장애하니까, 지적 장애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섹스도 못할 거다라느니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만들어가는 것을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도준하고 마더하고도 이게 어느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건 뭐 독립할 수도 없는 관계고, 둘은 그냥 같이 동침하는 관계잖아요. 다 큰 아들이 엄마랑 같이 자는 그런 상황,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어떤
진실성이 오가는 대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첫 장면부터 그렇죠. 첫 장면은 그 마더는 이렇게 약재를 작두질을 하면서 시선은 바깥에 있는 도준에게 향합니다. 걔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러다가 차에 살짝 긁히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 작두질하면서 위험하죠. 그 손을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시선은 바깥에 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꽉 그 조인 상태, 아들을 조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받는 인물로 그려지죠. 도준은 엄마 마더에게서 철저히 통제받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야, 참 묘한 장면이라는 거. 그 침통을 건네주면서 이런 걸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마더가 아닌 거예요. 도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준이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통제하는 쪽에 서 있는 쪽이, 통제하는 쪽에 도준이 서 있는 거고, 통제당하는 쪽에 영화 내내 이어져 온 그런 그 권력 관계가 뒤집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대답이 분명치는 않지만, 자, 도준에게 마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죠. 절대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하는 관계.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아직까지 20몇 년 동안 가져왔던 관계에 어떤 전환점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개인과 공동체 혹은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도준은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바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지적 장애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도준이라는 개인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도준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 시선에 기초하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도 형량을 낮추는 길밖에 없다. 걔가 지적 장애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형량을 낮추는 그 길밖에 없다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범을 잡을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걔가 만약 지적 장애자가 아니었더라면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를 지적 장애자로 이미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그 도준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 걔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게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정입니다. 이렇게 살해당한 아정. 그야말로 그 생존을 위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팔았던 여고생. 때로는 쌀을 받고도 몸을 팔았던 여고생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굉장히.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도 있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까지도 아정을 돈으로 살려고 그 건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아정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도 겁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죠. 그게 밝혀질까봐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권력 관계는 또 뭔가? 이런 사회 안에서, 그런 상황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했던 치매 할머니를, 부모는 다 없고 치매 할머니 하나를 모시고 사는 그런 아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 다음에 자기를 돈을 주고 산 그 무수히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아정이라는 개인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어떤 관계일까? 그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이런 데까지 질문이 이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굳이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사회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사회는 가장 그 사회의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 사회의 만연한 폭력을 제어하고 그치기 위해서 어떤 한 개인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기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희생양 이론이잖아요. 근데 누가 선택되느냐 하면 가장 약한 고리가, 약한 자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존재다 라는 게 그의 이론인데, 여기서 보세요. 다 약자들이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 처음에는 도준이, 그 다음엔 종파리가, 그 다음에는 아정이가, 가장 약자들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결국은 살해당하고 살인자로 몰리고 또 살인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렇게 얘기할 주제도 못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영화를 감상하셨을 테고 또 감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다 가지게 되겠죠. 제가 한 10년 전에 냈던 그 예수와 함께 본 영화라는 책에 바로 이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다루면서 그때는 그게 이제 설교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만든 책이니까 설교에 맞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본 영화의 이 꼭지에서 이 마더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마더하고 성서에 나오는 몇 명의 엄마들하고 어머니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첫째로 제가 든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의 상간녀였다가 불륜녀였다가 나중에 왕비가 된 밧세바라는 여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7장인가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왔죠.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쌀쌀하게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개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읍소하는, 정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 명의 여자와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갈은 말씀드렸듯이 사라의 여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오고 오는 그의 세대와 뿐 아니라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안 생기면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약속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의 방에 들여보내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 대의 씨를 이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졸지의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수됐나 봐요. 근데 사라가 그 꼴이 보기 싫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90살이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졸지에 하갈이 또 신분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좀 의수되다가 이제 그 눈꼴 쉬어했는데 사라가 그를 내보내죠.
내보내자고 막 아브라함을 부추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거든요. 이스마엘 자기 자식이니까 꺼려 하다가 사라가 하도 그냥 강하게 주장하니까 결국은 내보냅니다. 이 쫓겨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난 겁니다. 야, 참, 저는 성경에는 그러다가 죽을 뻔 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다른 종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갈에 대한 얘기는 그게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갈의 어떤 심정이나 하갈이 처한 하갈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뭐 하긴 히브리 성서가,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땠을까? 종이었어요. 일개 종이었다가 졸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좋았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원자리로 떨어졌어요. 원자리는 아니었겠지만, 뭐 자식이 있으니까 원자리는 아니었겠지만 그 누리던 위치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종으로부터 자기 주인으로부터 박해당했을 때 그가 겪었던 일, 그 다음에 쫓겨났을 때 그냥 정말 뭐 땅 한 떼기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먹을 거 며칠 먹을 거 싸주고 쫓겨났을 때 그가 겪었던 어떤 심정, 그 다음에 자기가 당하는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같이 쫓겨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스마엘을 안 쫓아냅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인데 안 쫓아내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쫓아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라가 유산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자기 남편의 재산이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우겨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자기 엄마로서 자기가 죽는 것도 참 너무 억울하고 야속하고,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이게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죽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그 역시, 하갈 역시 모성이 곧 숭고하지만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사라 역시 모성이 숭고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자기만 엄마는 아니거든요. 꼭 자기만 엄마처럼 행세한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바세바는 우리야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 다윗 수하의 장수의 아내입니다. 우리야가 햇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마도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햇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수의 자리에 올랐을 거고, 그의 아내입니다. 바세바는.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위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허약한 자리였느냐 하는 것은 왕의 부름 한 번에 불려가가지고 그와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음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선선한테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래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릅니다. 자기 수하 장군의, 지금 전쟁터에 나간 수하 장군의 딸이라는 것,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욕정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의 남편을, 바세바의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결국은 죽이죠.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잉태된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나중에 자기 아들을 또 왕좌에 앉히려고 나단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결국 그걸 성사시킵니다. 저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짐작해 보는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불려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했더니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했던 심정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으니 나를 거두어 주시오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걸 처리해 주시오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었었으니까 그런 때도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안 하고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잖아요. 결국 바세바는 자기 전 남편의 살인자의 마누라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인격에, 그의 소울에,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과연 다윗과 그 이후에 살았던 삶이, 물론 다윗이 바세바만 아내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뭐 n분의 1로 사랑을 나눠 가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세바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남편이에요. 유일한 남편인데 그가 자기 전 남편의 살인자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다윗이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세바도 알아요. 다윗과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야훼가 분노해가지고 그를 죽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이 사건은 또 바세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다 상상 밖에는 할 수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왕이 계승 권한이 없어요. 뭐 2순위, 3순위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은 이 바세바 어머니와 나단의 계략 덕분입니다. 그를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 그 지독한 집념, 그 광기 어린 집념,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 혹시 다윗에 대한 어떤 복수 같은 건 아니었을까? 다 추측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스토리예요. 모성의 정말 그 숭고한 면과 그 모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해도 어떤 수를 써도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왔습니다. 예수 주변 있는 사람들이 다 핀잔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가면 어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정말 비수가 되어서 찌른 말은 그런 핀잔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한테 던져주지 않는다. 그건 네가 어디 이방인 주제에 네가 어디 감히 와서 네 딸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과연 이게 예수 한 말일까를 의심할 정도로 저는 너무나 무자비한, 비수라는 말로도 다 넉넉하게 표현이 안 되는 정말 무자비한 그런 말 폭력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이거 물어보려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야이 쌍욕을 날리고, 야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이름 듣고 찾아왔는데, 명성 듣고 너도 당신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이 읽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건가?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또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가 여자를 떠보느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예수상을, 이미 고정된 예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꿰어 맞추는 해석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만, 물론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디테일은 또 설명이 안 된 생략이 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걸 읽어보면은,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가 여기서 아차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는 말은 사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담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그런 당신의 말씀에 진리를 보이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니면 유대인 남자로서의 진짜 그의 유전자 안에 들어있었던 그런 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이 대목에서는 그게 아닌 그 어두운 면이 나온 겁니다. 예수의 어두운 면이. 그러다가 여자의 한마디에 하차한 거예요. 난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셨다고. 아차. 그리고 저는 엄청 사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된 거죠. 고쳐줍니다.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죠. 자식을 위해 기꺼이 개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성. 저는 그 말 안에, 그러나 개도, 강아지도, 엄격하게 강아지도 아이들이, 주인집 아이들이 흘린 빵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는 거는 단순히 읍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확실히, 그녀는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소위 말해서 숭고한 모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지금 예로 든 성서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 아들들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에도 엄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도 엄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는 엄마였었고,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딸에게도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파리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아정이에게도 엄마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지만 엄마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할머니였었어요. 유일하게 도준에게만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던 사람은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살았고, 엄마가 없이 당한 사람들, 살해당했고, 아정은 살해당했고, 종파는 죄를 뒤집어 섰습니다. 제가 요즘 그 라디오 방송이나 뭐 팟캐스트 같은 걸 들으면은 이제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는데 뭐 광고 측 주체가 어딘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18살은 독립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18살이 되면은 고아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와요. 500만 원인가 얼마를 받고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도네이션을 못했어요. 도네이션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라도 좀 작은 액수로 도네이션 해야 되겠다. 자, 500만 원 가지고 18살 되는 정말 어리다면 어릴 남녀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모 없이 살아왔던 고아원이라는 보호벽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내던져지는 거죠. 18살인데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사회 초년병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과연 혼자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돕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18살은 독립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자,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이
또 엄마 없는 곳으로 차가운 벌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보호 없이, 그렇지 않아도 엄마의 보호 없이 살아온 아이들에게 사회는 너무 차가운 곳입니다. 그 차가운 곳에서 혼자 떨지 않고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